저는 서울시립과학관의 관장이죠. 첫째 지변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수능을 못 보아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강연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오늘 식사했는데 누구를 하는지 모르고 오실 수도 있고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겠죠. 방금 강연하신 하나고등학교의 김한진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디지털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신 인하대학교의 김서영 교수님, 그리고 우리 빅스토리에서 빅백을 제 첫 번째 강연을 마쳤던 수업에서 국민대학교가 아니라 건국대학교의 이정필 교수님과 함께 우리 빅스토리를 도대체 우리가 왜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들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1시간 정도 할 텐데요. 우리 앞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빅스토리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빅스토리가 뭔가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모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협동조합의 김서영 이사장께서 도대체 빅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부터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빅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모두의 얘기를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셨어요. 저를 만난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가르칠 딱히 자격이라든가 여러 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일반인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딱히 무슨 요건이 있다, 저희가 무슨 마치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또 전문직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종의 퀄리피케이션이 저를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빅히스토리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최근에 과학에 대한 것들, 인류의 진화라든가 또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만 하구나 라고 믿었을 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라든가 우주관의 변화라든가 또 인간의 역사의 변화, 그런 것들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충분히 빅히스토리를 논하고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울 수 있는 사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빅히스토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사실 국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실 전부 다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는, 아까 잠깐 이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com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빌 게이츠가 이제 자신의 개인 자산을 투자를 해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com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동영상 자료들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개방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빅히스토리를 가르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이대에서 교과목을 만들고 하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밖에서 저거 되게 특정화된 집단에서만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너희만이 가지고 어떤 그런 일종의 자산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인식이 좀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모두를 위한, 모두가 쉽게 할 수 있고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빅스토리가 진행되는 걸 좀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것을 보면요, 되게 앞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학이에요. 물론 지적의 정치, 사회, 철학적인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저기 8명의 포스트본 8명의 이야기가 8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실은 2개 빼놓고는 다 이제 과학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 예시는 되게 아주 특이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는데 결국에 과학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빅히스토리에 운동을 하고 빅히스토리의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냥
순수 역사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이 되게 오거든요. 원래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선 빅뱅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빅스토리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주로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신 분들이 빅스토리를 한다 그러면 너 와서 빅뱅에 강의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원되셨던 이종필 박사님. 이렇게 왜 적절한 표현이시죠. 왜 과학자들은 여기서 동원을 나간다고 주체적이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되게 이기적이어서요. 자기 리서치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안 가요. 사실은. 네, 그래서 빅히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전공이 우주는 아니고 이제 소립자를 연구합니다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한테 빅히스토리가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줄 거냐 자기 리서치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솔직히. 그래서 좀 이렇게 시큰둥하거나 이제 동원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그런 우주적인 시야를 가지는 게 두루두루 이렇게 도움이 된다. 과학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 학문적인 동기를 찾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전체 빅히스토리 말고 이제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이렇게 융합되는 분야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론하고 일자 물리학에서 가장 큰 대상이 우주고 가장 작은 대상이 소립자인데 그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론 하는 사람들도 일자 물리학 관련된 뭐 학회 가거나 그런 그 상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거는 자기 리서치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빅히스토리는 아직 이제 그 하나의 학문으로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같이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뭐 역사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 역사의 분야가 있지만 앞에 빅뱅부터 원소까지 쭉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근데 같이 참여한 과학자들은 자기 분야 내용 딱 보고 물리학, 입자 물리학, 빅뱅, 원소 치다고 하면 안 와요. 이 역사 이야기들 너네끼리 해라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이제 자기 리서치와 관계가 없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빅뱅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가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경신 대위근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숙경 현종 때 그때 이제 경신 대위근이라고 한 2년에 걸쳐서 조선에서 한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굶어서 죽거나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던 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비가기가 잠깐 지나갔다라는 그런 지질학적인 어떤 분석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게 분명히 되고 영정족 때 그렇게 이제 번성을 했던 것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유럽도 잘 나갔고 그런 것도 좀 기후적인 요인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 인간사에서 중요한 어떤 그 전환기적 포인트들이 이게 이제 단지 인간들만의 어떤 관계 문제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어떤 기본적인 자연 환경의 백그라운드로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이런 거를 알면은 훨씬 더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대칭적이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역사 얘기할 때는 별로 좀 시큰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또 그 이야기에 연장돼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왜 아까 신석기 시대의 사태에서 벼농사를 짓기 전과 벼농사를 지은 다음 사이에 토기도 바뀌고 그다음에 마을 모양도 바뀌고 또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아니면 제르드 다이아몬드의 초균세 정도까지 가서 또 생물 지리학의 확장판으로 또 충분한데
그러면 되는데 왜 빅뱅까지, 왜 원소의 탄생까지 별과 음악까지 그게 확장돼야지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뭐 사회 선생님이나 진수들도 배우기 어려울 텐데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왜 거기까지 굳이 빅스토리를 해가지고 빅뱅까지 오는 게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는 이제 전공은 지리학이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약간 심리학 쪽이라서 사회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자연과학의 딱 중간인데, 사회과학은 사실 보면 거의 모든 게 이제 자연과학에서 모티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생물학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작은 그 단서들, 원자라든가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내용들 등등이 굉장히 큰 영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지리학이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자연과학이랑, 물론 지질학 쪽에서 약간 관련이 있겠다라고 하지만 3분의 1이 원래 지리학과 교수들이 처음 생길 때 3분의 1이 생물학과 교수들이었고요. 그다음 지질학과 교수가 3분의 1이었고 경제학과 교수가 3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큰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역사 쪽에서는 김정일 교수님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한테 바톤 넘기셨으니까 저는 역사학자입니다만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미국사 전공이고 굉장히 짧은 시기를 연구해요. 1909년부터 1918년, 19년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런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좁은 시기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빅뱅 안 배웠거든요. 저희는 지구과학이나 물리교과서 빅뱅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빅뱅이 뭐지라고 이제 쭉 찾아보고, 그때 뭐 제대로 된 뭐 교재라든가 이런 빅기술에 관련된 학교집도 전혀 없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하여간 뒤져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빅뱅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구글에 빅뱅이랑 한글 딱 검색했더니 4명인가요? 5명이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얘네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실 영어로 빅뱅이라고 쳤어요. 똑같은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음부터 이제 빅뱅, 뭐 오리진 오브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쳤더니 이제 그제서야 빅뱅 그 순간은 아니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주의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던, 사실 이야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는 사실 이제 뭐 문과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저희 세대는 다 비슷합니다만은 수학하고 과학 못해서 간 거죠. 너는 수학하고 과학 못하니까 문과를 가야 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나는 수학 과학에 재능이 없으니까 나는 아니면 인문학을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빅히스토리 접하고 나서 사실 개인적인 경험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역사학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사학에서도 천문이라든가 우주까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 자연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 1604년에 이제 초신성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플러가 얼마나 열심히 잘 관측을 해서 자기가 이제 소논문을 하나 써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거기다 케플러 이름을 붙여준, 사실 그 1604년의 초신성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 선조실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 등장하고 뭔가 굉장히 하늘이 밝아지고, 그런 밝기가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또 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사실 변하는지,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실제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체라든가 별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불길한 그런 징조들을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왕이 폐위된다라든가, 그리고 국가에 뭐 큰 전쟁이 발생한다라든가, 기근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그런 것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가 설명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분명히 그들의 인식도 사실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우주까지는 아니어도 별이라든가 행성의 움직임이라든가 자연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부하고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학문적 연관성 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좀 찾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이 자연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이제 바뀌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 중에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강연할 때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543년에
천공의 전에 관해 그게 나오면서 일단 그 전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지구가 우주의 변방이다. 이게 끔찍한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바뀐 건 없죠. 우리 옛날부터 지구는 그냥 그렇게 태양주를 돌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그 이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인식의 어떤 혼란과 큰 인식론적인 단절을 겪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큰 지적 혁명을 했던 게 또 이제 다음에 종의 기원이 있었죠. 1859년에 우리 인간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다.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죠. 이거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종교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뭐 1923년에 허블이 이제 우리 은하 말고 안드로메다가 우리 갤럭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된 외계 은하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외계 은하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걸 그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에 갤럭시가 뭐 최소 4천억 개, 많게는 뭐 1조 개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인식의 변화가 주는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 그 빅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니크한 사건이 우리 우주에서는 유니크하지만 만약에 멀티버스가 있으면 그것도 그냥 원오브 댐인 걸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오리진을 우리가 알아나간다고 하는 거 그 새로운 기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은 이게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동물들과 굉장히 다른 유니크한 아주 뭐 정말 절대자가 만든 것 같은 그런 생명체고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와 뭐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과 빅뱅의 관점에서 우리 따지고 별거 아니야. 정말 흔한 거고 굉장히 변두리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우주도 여러 개 중에 하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그런 마인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런 마인드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문명과 역사와 미래를 얘기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태도의 면에서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이런 건 이제 분야마다 다를 차등이 있을 수가 있고 쌍방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융합이 서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원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분절적으로 되어 있던 지식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의 통합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은 대중적으로 이게 정말로 빅뱅과 어떤 뭐 문명의 출현과 인류의 탄생과 이런 거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많이 좀 대중적인 면에서 좀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지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런 면을 좀 더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의 보통 이제 과학자들의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김상국 교수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인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그동안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왜 빅히스토리 이야기할 때 꼭 빅뱅부터 시작할까? 빅뱅하고 별 탄생, 은하, 원소 얘기하면서 많은 빅뱅의 수업을 듣는 사람 아니면 청중들은 지랄거려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막 반복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물리 시간이 아니고 천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주의 탄생을 보고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레스홀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스레스홀드가 어떤 과학적인 스레스홀드 말고 우리가 그 사건마다 갖는 태도의 스레스홀드가 같이 강조가 되면 정말로 빅뱅부터 쭉 찾아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아예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빅히스토리니까 당연히 빅뱅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렇게 몇 년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게 왜 이런 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왜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서 매몰돼서 그게 일단 어렵고요, 사실. 그게 전공자 아니면 알기 어렵고, 제가 뭐 빅뱅 강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처음 제안해 왔을 때, 제 전공이 아니어서, 이거 초기 우주 연구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좋겠다고 사실은 처음에 좀 사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지 빅뱅의 어떤 학문적인 의미 말고, 학문적인 내용 말고, 이게 빅히스토리라는 전체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물론 이제 이것도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 이제 멀티버스하고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인식의 지평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지 빅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근데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엄청난 양의 어떤 과학 지식 이런 거 사실 질식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실들과의 어떤 관계나 의미를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가 예를 들어서 빅뱅 자체만 해도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학관의 자칭 장학생 그리고 맨날 오신 분들은 내가 그냥 올 수도 있는데 내가 빅스토리라는 강연 때문에 오신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에게 빅스토리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여기 오시게 된 거죠? 네, 앞에 두 분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를 와서 가져가시든지. 네, 네. 서서 뒤 보고 해주세요. 네. 저는요, 일단은, 꿈이, 좀 커서 역사책에 나올 만한 위대한 일을 하나 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면 일단 네? 저 마이크도 못 바꾸는데. 미래를 바꾸려면 일단 과거를 좀 알아야 지금까지 어떻게 바꿔왔는지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거대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대사 할 때 빅뱅이라는 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그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냥 사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빅뱅 자체가 가진 의미보다는 이 빅뱅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또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쓰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여학생에게 주시면. 네. 제가 빅히스토리를 배우는 이유는요. 일단 저는 아직 17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아갈 시대는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또 융합적인 사고라는 것이 좀 강조가 되는 시대인데 그래서 빅히스토리라는 거는 이제 지식들이 이제 각각의 분야별로만 깊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식들을 융합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사람으로서의 그런 융합적인 지식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빅히스토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야기를 들은 김에 우리 서울 시립과학과 장학생, 예. 예, 장학생이라고 한 이유는 계속 강연을 끊임없이 듣고 있어가지고 매번 수강료를 내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제가 과학관에 3번 정도 왔는데 전 정말 운 좋게 여기 박사님이 장학생을 주셔갖고 어쩌다 보니 오게 되고 있고 빅스토리를 솔직히 집도 멀리 구해갖고 그냥 보기 싫으면 저도 안 올 수 있는데 굳이 배우는 이유는 제가 말 고상하게 못해서 교양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그냥 지난 거예요. 이종호 과정이 제가 보셨을 말잖아요. 그 미래는 어차피 예측할 수 없고 엄마 말 들으면 망한다고. 그래서 한번 과거는 어차피 쭉 있는 사실들이고 거기에 리서치 된 거에서 저희가 한 번쯤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초코이론이라는 새로운 관점도 있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반대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기, 뒤에 보면 이 자리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이재현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거기서는 이제 빅 히스토리 갖고 150개의 강좌를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고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딜 보고 해야 돼요? 네, 그쪽에서 그냥 앞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경제연구원 크리에이티브 TV 콘텐츠 기획팀의 이재은 선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빅히스토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약간 통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기봉 교수님께 사진 강의를 듣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인문학의 역할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이것저것 서칭을 하다가 김소영 교수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김소영 교수님을 만나고 이게 앞으로 근데 저희 회사가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이제 대학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미 취직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통찰, 근데 앞으로 30대 이후, 40대 이후에 더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를 던지는 게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잘 뭔지도 모르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이 기술이 지금은 새롭지만은 앞으로 나중 가면은 새로운 기술이 대체되면 그 전의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와도 걔가 나와서 잘 돌아가면 되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더 알지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 그런 걸 좋아하고 만드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히스토리인데 비기라니까 더 크니까 뭔가 더 좋아 보인다. 이거 사실 이제 앞으로 영업할 때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빅히스토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사업하는 데 들고 가서 히스토리 아니라 빅히스토리랍니다 하면은 와 이러면서 뭔가 사업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현대는 다른 저희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런 삼성 쪽에서 이제 시도 안 하는 걸 현대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이제 관점에서 저희가 시작하겠고요. 제가 기업 교육이 오기 전에 저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역사를 가르쳤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 시절에 알았으면 지금 제 제자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선생님 뵈면서 잠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역사 쪽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왜 고동균 선생님 바로 앞에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선생님 하시면서 빅스토리 이런 거 시도 안 해보셨죠? 이런 쪽으로는 경기과학고도 보면 좀 분과적으로 좀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교양 수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지구과학 쪽에서는 학생들한테 좀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구과학 교사인데 학생들한테 지구과학, 경기과학과 특히 경기과학과 학생들한테 과학이 어떠냐, 그다음에 지구과학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물리나 화학은 뭔가 완벽한데 지구과학은 뭔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계산을 해서 답이 하나가 딱 나와야 되는데 지구과학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게 뭐 허구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과학의 좀 탐구 방법을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변이 통제를 해서 딱 결과를 찾아내는 거지만은 이런 지구과학이나 금방 나오는 이런 뭐 우주론, 빅스토리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결과가 있는 것을 보고선 우리가 제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증거를 다 가지고 지금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관측한 자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이론을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관측한 자료들,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빅스토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빅스토리에서 앞으로 과학 말고 뒤에 보면 계속 산업혁명도 나오고 농사도 나오고 그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학고등학교에서 그 과학 역사를 가르칠 텐데 그 역사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하는 과학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까지 가는 빅스토리 관점에서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는 이유. 네. 학생들이 먼저 그쪽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전에 경기과학과 있을 때 학생들 120명 중에 한 100명은 수학하고 물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뭐 화학이나 생물을 하고 지구학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큰 것을 보고선 이렇게 어떤 답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찾는 것들에 너무 많이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적용되지 못했는데, 근데 다른 게 교양 수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쪽을 많이 좀 생각을 하게끔 많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현상들, 그런 것을 보고선 그런 게 지구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하멜이 왔을 때 그때 빙하기가 있었는데 그때 빙하기가 왜 있었느냐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화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815년에 텀보라 화산이 터졌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북반구에 또 거의 빙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지구학적인 현상과 같이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학생들하고 야외 지질답사를 많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연천에 거의 전국리를 많이 갑니다. 네, 거기 가면 이제 돌도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돌도끼들을 봤을 때 구석기들이 왜 어떤 돌을 가지고 이 돌도끼를 만들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대부분 돌도끼가 다 뭐냐면 규암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 규암이 석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제일 간단하고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학생들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스코에서 그랬잖아요. 박물관 만들겠다고. 그리고 제안을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고 빅스토리 박물관을 한번 해봐라. 그다음 포스코는 철이니까 철을 주제로 해서 재밌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빅스토리를 전시한 과학관이 있어요. 노원 천문 우주학교인데요. 노원 천문학교 우주학교는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통 이제 빅스토리 학회, 빅스토리 과목은 이제 역사 하신 분들이 과학을 포용하는 거고, 그러면 노원 천문 우주학교의 전시는 다들 다 과학자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인문적인 요소를 어떻게 수용하고 계시나요? 얘는 친절하게 일어나 주셔서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기 노원 우주학교 이정입니다. 이 질문에 사실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키스토리를 아까 태도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저는 생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요. 제가 전문 기상학을 해서 30년 전에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순한 과학도였던 그때 제 생각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게 이렇다라고 하면 다 믿고 삶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의 위기가 그 당시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위기였으니까 그걸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안 피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우리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연 세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우리 생각, 태도의 문제가 많다는 걸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제가 읽은 책들에서는 그 관계를 회복을 하려면 중요한 건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주학교를 통해서 특히 아이들이 우주를 좋아하니까 그런 신비감, 경이로움을 좀 회복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비키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10몇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138억 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지닌 존재이고 하나의 근원에서 생겨나서 다 연결된 존재들이라는 그 감을 그냥 좀 느끼고 갔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있다면 연결돼 있고 너랑 나랑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그게 느껴지면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오브댐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좀 드라이한 팩트로 보면 사실 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적인 어떤 함의가 있다면 있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저희 노원우주학교를 찾는 사람들은 저의 이런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전면에 내세우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거 우주를 전면에 내세워서 팔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과학관에 오시면 멸종 얘기를 사실 좀 크게 해놨어요. 해놓은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의도를 좀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을 수 있게 암스트롱 달에 발자국 찍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하나 설치를 해놓고 당신은 이 지구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냐라는 질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장치들을 숨겨놓은 이유는 저에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저기 이재범 관장님 하셨던 질문에 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도 과학도들은 인문학적인 거에 관심이 없느냐라는 그래도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인문학에 관심 많죠. 관심 많은데 왜 빅스토리 안에서 왜 역사학심들은 과학에 같이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과학 강연을 가버리고 역사태들의 강연을 안 들으니까 안 하니까. 예, 뭐 일단 이제 제 입장에서도요. 우주 달력이라는 개념으로 138억 년 우주 역사를 소개를 하면 인간의 기록된 역사는 우리가 지금 12월 31일 자정에서 있고 빅뱅이 1월 1일 0시 0분 0초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기록된 역사는 마지막 14초에 불과하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죠. 짧아서. 그렇게 하나가 있고 저는 아까 경기과학부 선생님이 어떤 답의 단초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과생으로 클 때는 뭔가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오는 게 좋았어요.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사실 그 자체가 가진 어떤 풍성한 재미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저건 과학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단초.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수를 치는 이유가 예, 그다음에 대한 대중하고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하지만 되게 교과서도 만들고 수업도 하지만 약간 헤매는 부분도 있고 진척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방송인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 4주 동안 여기서 강연을 들으셨었는데
그 파업 중인 합쪽에서 마땅히 할 게 없으신지 한 번도 안 봐주시고 오셨던 KBS PD 선생님들은 만약에 빅스토리를 가지고선 프로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대중들에게 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업에서 하는데도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파업 중이라 KBS 파업 좀 지지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답을 드리기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 때문에 그 빅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되게 좀 많이 뭐 과학 다큐를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빅히스토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오늘 와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은 빅히스토리라는 게 그런 내전의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우주의 그런 역사를 뭐 역사라는 역사의 그런 한 부분에서 정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초신성에서 폭발한 그런 원소들, 중성자별이 부딪히면서 생겨난 그런 원소들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밌고 그 진화의 역사 위에 나의 끝에 이렇게 있구나. 뭐 그게 이제 뭐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재밌는데 근데 이게 그 빅히스토리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막상 교육하시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칼로리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거는 그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설명하는 그러면 그냥 학생들이 외우는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찌 본다면 그냥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뚝 이어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빅뱅서부터 뭐 어디까지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인간이 나타난 다음부터 뭐 역사시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그냥 자연과학적인 뭔가를 더 부과해서 설명하는 게 빅히스토리냐? 이거 좀 되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빅히스토리가 뭐냐 도대체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으면서 약간 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같은 동료하고 왔는데 사실은 빅히스토리를 좀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의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사람들한테 많은 삶을 풍성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생태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융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 현대 앞으로 뭐 많이 좀 부서가 없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재미없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나의 생각을 더 넓혀주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주신다면 좀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뭐 다른 얘기를 더 듣기 전에 먼저 더 헷갈린다고 하시니까 그 빅스토리가 뭐냐 더 헷갈린다 하셨잖아요. 중간에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조지혁 빅스토리. 저 세계적으로 협회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사장님이십니다. 일단은 저한테 뭐 빅히스토리가 어떤 거냐라고 정의를 들으신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이 빅히스토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역사학이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과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오면 그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습성인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제 뭐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으면 거기 이제 이런 어떤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발견이라든가 원리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 전 세계적으로 그냥 통합된 빅기소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 그냥 짧게 기원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생명과 지구와 인간의 기원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우주의 기원 이야기를 볼 때는 천문학을 주로 봤었고 우주론을 보고 인간의 기원 이야기를 볼 때는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좀 더 나가면 역사학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한정된 흔히 이제 역사학자는 사일로라고 불러요. 미사일이 들어가는 각각의 공간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사일로 안에만 모든 것들이 갇혀 있어서 학문간의 어떤 경계도 굉장히 분명하고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다른 거야라고 분리를 해왔다면 빅키소리는 그런 걸 좀 약간 풀어보는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천문학자들만 이야기했는데 저 같은 역사학자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어떤 물론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원 이야기들 혹은 그런 기원들이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창조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등장했고 국가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우주관이 바뀌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사실 말씀하신 태도의 변화도 인식관의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기원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과거의 사람들은 A라고 이야기,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키스는 어떤 지식이, 어떤 정보가 맞고 틀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됐던 문제를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은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B라든가 C라든가 D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A라는 걸 약간 변형해서 A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사실은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원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빅기술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빅기술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관장님이 생각하는 선생님 생각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다름 속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사실은 빅기술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 교육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이제 과학이 아주 잘 나가고 그게 굉장히 이제 인류 역사도 바꾸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2차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학이 도대체 우리한테 준 게 뭐냐, 결국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과학이 할 수 없는, 과학이 굉장히 위대한 줄 알았는데 위대하긴 하지만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인문학이나 철학이 커버해준 면이 있어요. 그죠? 전후에. 그 다음에 뭐 이제 한 7, 80년대도 한번 좀 비슷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줬던 게 철학자들, 그 다음에 뭐 심리학자들, 아니 주로 이제 인문학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아니면 이제 위대한 소설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작품들을 써가지고 소설책을 읽으면 인간이란 참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21세기 넘어오면서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뭐 뇌과학이 일단 많이 발전을 했고 우주에 대해서도 21세기 넘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우주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게 21세기 넘어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옛날에는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인간과 어떤 세상의 기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썰을 풀었었는데,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21세기 되면서는 그 관계가 저는 완전히 역전됐다고 해요. 과학에서 들으시는 얘기가 엄청나게 풍성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더 기대만하고 그쪽으로 돈도 많이 쏠리고 연구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철학이나 이런 데 설 자리가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물론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과학 분야에서 새롭게 지금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에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욕망들이 인문학에서 뭔가 인간의 역사와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욕구들이 그러면 과학으로 온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빅히스토리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과학자와 인문학자들 사이에 어떤 그 좀 비대칭 관계, 또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환경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백그라운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로 세상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제 디지털로 한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 심리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인간의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남긴 디지털 흔적들로 우리를 이해를 해요. 그렇게 데이터가 쌓인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아 인간이란 이런 거다. 서울 시민은 이런 사람들이다. 서울 시민은 어디 많이 간다. 서울 시민은 돈을 어디 많이 쓴다. 이런 거를 디지털 흔적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그거는 전혀 옛날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인문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뭐 영원히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 분명에서 어떤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그 특정한 과학 분야라고 하기보다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 이제 여러 통로로 여러 채널로 뚫리고 있고 그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기존의 인간을 대해서 얘기할 때 인문학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쌓이고 있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빅히스토리가 그래서 저는 좀 각광을 받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에 이제 이런 추세는 좀 계속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 아까 김한순 선생님께서 수업을 개설하는 쉬운 방법들 처음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 누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많이 열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아마 조만간에는 좀 많은 학교에서 그 빅스토리를 과목으로 만들 것 같은데 실제로 강의를 해 보실 때 왜 학생들하고 교사의 의도와 학생들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질 챕터가 있고 아니면 전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챕터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때 다 의도에 맞고 어떨 때 많이 다를까요? 제가 이번에 수업한 거에서는 좀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사실은 저기였어요. 도시 쪽이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는 이제 두개골 모형 등등으로 되게 좀 설명이 쉬웠는데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제국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 세계사하고 차별화시키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게 빅데이터나 이런 걸로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도시를 하나의 점처럼 보고 그 도시에서의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형태로 설명을 조금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과학적인 접근이 조금 되면서 조금 그쪽도 괜찮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주류 역사학과 빅히스토리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른 거는 맞아요.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전통적인 세계사에서는 인클루전 운동이나 노동력이 잉여 등등으로 보는 반면에 빅히스토리에서는 기후나 그거에 따른 어떤 에너지 그리고 연료 등의 변화 등등으로 보면서 가는데 처음엔 이제 세계사나 이런 인문 쪽을 한 친구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쾌한 하나의 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칠 때 이제 조금 부딪히는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액티비티를 저희가 굉장히 아까 백미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액티비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얘기하고 하면서 극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빅히스토리가 지금도 이제 관점이 다양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빅히스토리라는 개념을 가지고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뭐 아직 깜냥도 안 되고 교사들도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게 이제 리틀 빅히스토리를 많이 해요. 하나의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의 기원부터 이렇게 현재까지의 사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금 아니면 뭐 술 그리고 무기 이런 거 하나를 잡아서 문과이과 학생들이 되게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그거를 스레스홀드를 나눠보고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영상을 이제 찍어갖고 UCC를 보통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하는 거는 되게 구체적으로 잡히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과학하는 친구들이나 역사나 사회과학하는 친구들이 대화가 별로 무슨 학문적인 대화가 일어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되게 치열하게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뭔가 기존에 있었던 그냥 2+1이 2가 아니라 3, 4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들이 요새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사실 많이 어렵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다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리틀비트 스토리 같이 좀 간단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히스토리인데 리트해야 되는 미시사를 통해서 이런 거대사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그 플로어에서 이야기 꼭 해야겠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나요? 예. 제가 일을 다니는데 예, 그 아는 고객님이 그 동어 사이언스 아닌데요. 그분이 과학 예천능자예요. 그래서 과학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한테 막 주입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몰래 다니면서 책도 찾아있고 막 하다가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 그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 오신데 너무 누가 왔으면 좋겠냐니까 이제 초등학생답게 아 오하영 기자님이 어떤 애니메이션도 잘 만들고 너무 재밌고 쏙쏙 들어왔다고. 근데 저는 사실 무신형 중이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대중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박식해버리고 다른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해도 잘 됐고 대중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라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살까 할까 계속 고민했어요. 너무 비싸고 무겁고 우리 집에 책도 많이 벌었는데 또 사야 되나? 동네다가 결국은 막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2권을 샀어요. 그리고 내가 안 사야지 우리 아들 사지 마. 근데 제가 또 오늘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가 사야겠다. 그래서 오늘 또 2권 또 준비했거든요. 오늘 보자마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저는 뭐 직업을 그런 쪽으로 갖고 있는 거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찾아다녀요. 제가 돈을 벌거나 뭐 어떤 뭐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청소년들도 항상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제가 자살할까봐 막 상담을 하시는 그런 경험인데 정말 관심이 많아요. 항상 두렵고. 그래서 제가 사라진 원수라는 책을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해주면 찾아 있거든요. 사라진 원수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수에 대해서 제가 화합을 못했는데 어쩜 그렇게 재밌게 썼는지 내가 죽으면 다 이게 나라는 뜻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우주에서 온 초신성 픽하드 온 거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그 비키 스토리가 제 삶인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우주고 내가 죽어서 나의 원소들이 어떤 곳에 쓰인데 나는 살아있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귀담아 듣다 보면 인간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게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거, 과학 문명이 인류를 바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죽더라. 저는 정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체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또 항상 근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우주에서 왔어. 그 얘가 어렸을 때 넌 어디에서 왔니? 그러면 나는 행성에서 왔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정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는 한 100달 살면 많이 사는데 스케일이 엄청 크잖아요. 뭐 몇 광년? 몇만 광년?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 속에 이제 내가 포함되어 있고 너가 큰 먼 곳에서 왔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내가 죽어도 걱정 마. 나는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이 거기 또 있을 거야. 네가 보면 그 꽃에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시험 공부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정말 복잡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연 너무 좋았고요. 이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자주 와서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굳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5주 동안 그 서울시립과학관과 사이언스 북스와 같이 협력해서 이 강연을 만들었습니다. 사이언스 북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빠지지 않고 계속 와주신 분들, 특히 오늘은 무슨 강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실 분들은 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31일,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시험 볼 때 건너서 12월 21일에서 노벨상 해설 강연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벨상을 초등학생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노벨상을 줬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그 분야의 진짜 대가들이 오셔서 강연을 하게 되실 거고요. 11월 24일 날에는 여기서 우리 노원수무우주학교와 함께 서울시민 별빛 축제를 열게 됩니다. 좀 멀긴 하지만 12월 28일에는 그 나사의 엠베서더인 폴 윤 선생님께서 오셔서 화성 착륙선을 만드는 개발 워크숍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오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